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비상계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7명을 재판에 넘기며 180일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나온 조은석 특검은 역사적 단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지난 6월 18일 출범한 내란 특검이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38명 메머드급으로 구성된 내란 특검은 접수된 249건 가운데 모두 215건, 약 85%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특검은 군에서 기소한 3명을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7명을 기소하며 계엄의 목적을 규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은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아 조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임명 이후 한 차례도 모습을 비치지 않았던 조은석 특별검사는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올랐습니다. 직접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나선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호칭을 생략했고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하였고 특검은 계엄에 얽힌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자평했습니다.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1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31명이 조사에 참여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계엄을 인지한 경위를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를 예로 들며 역사적 단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는 위증죄에 대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취임한 지 2개월 뒤부터 계엄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내란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8월 사이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해 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도 본인에게 비상대권이 있다며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발언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날짜가 12월 3일이었던 이유와 관련해서 무속인이 개입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같이 말하며 미국 대선 이후 신임 대통령의 취임 전 혼란스러운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해산이 동반된 박정희 정권에서의 10월 유신 역시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을 이용해 이루어졌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씨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는 계엄 선포 때 윤 전 대통령과 심하게 싸우며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는 취지로 크게 화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이른바 V1을 앞서는 V0로 국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에도 개입했을 거란 게 세간의 시선이었습니다. 특검팀은 그러나 김 씨가 계엄에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나 진술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 대통령 관저 모임에 참석했던 군인을 모두 조사했지만 김 씨가 모임에 참석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 김 씨가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와 수행 행정관도 불러 조사했지만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군 비선 라인으로 계엄 밑그림을 그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 씨가 따로 만난 정황도 없었다는 게 특검 설명입니다. 오히려 계엄 당시 김 씨를 가까이서 보좌한 직원은 김 씨와 윤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 본인이 생각한 게 많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탓에 다 망쳤다는 취지로 분노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김 씨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계엄을 통해 권력을 독점하려 한 윤 전 대통령 의중엔 있었겠지만 계엄 발동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작용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특검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도 비상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과 밀착하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겁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 수사 결과 발표문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용산으로 이전된 사실도 담겼습니다.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간 등 주요 군 지부의 공간이 이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청와대 이전 계획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방부 청사 바로 옆에서 임기를 시작했고 사저에서 나온 뒤로는 군 수뇌부 공간이 있는 한남동 공관촌에서 출퇴근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런 환경에 자연스럽게 동화됐다고 봤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장소가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비상계엄 선포를 나비 효과에 빗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 만찬을 포함해 관저와 국방장관 공관, 삼청동 안가에서 수차례 군 장성들을 만나 비상대권을 언급한 걸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특히 군 출신인 김용현 전 장관이 초대 경호처장으로 윤 전 대통령의 가까운 거리에서 보조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 소통하겠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이 아닌 군과 밀착해 장기 집권을 노렸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가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처음 이뤄진 선고입니다. 법원은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노 전 사령관의 범행 당시 계엄을 선포할 만한 어떤 사정도 없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범행에 따라 구성된 수사단은 계엄 선포 직후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졌는지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 수행한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마무리하자 민주당은 이제 막 전반전이 끝난 거라며 2차 종합특검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마침표를 찍은 날 민주당은 나름의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외환죄는 손도 못 댔고 노상원 수첩의 실체와 공모자 역할도 베일에 쌓여 있다면서 지난 180일은 중간 보고에 불과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회방을 놓은 탓에 주요 내란 가담자들 영장이 줄줄이 기각됐다며 2차 종합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듯이 완전한 내란 청산에 있어 당정대가 국민과 한뜻 한마음으로 또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에 한정될 뿐 통일교 특검은 언감생심 물타기용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인사의 연루 의혹과 어떻게 등치해볼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도구로 활용된 내란 특검이 결국 제대로 된 결과 하나 내놓지 못한 채 수사를 끝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불과합니다. 특검이 편파 관심법 수사 외엔 보여준 게 없는데도 민주당이 기어이 2차 특검을 추진한다면서 법여권의 통일교 로비 의혹을 덮고 이 화살을 야당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와 정치 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발의를 목표로 통일교 특검안 초안을 마련했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단일 법안을 내도록 논의하겠다고 화답해 두 당의 연대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야권 주도로 통일교 특검법이 발의된다고 해도 거대 의석 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면 실제 출범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2차 종합특검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여론 향배가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통일교 본거지인 천정궁을 포함한 10여 곳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은 물론 늑장 이첩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넘겨받은 경찰 전담 수사팀은 수사 착수 닷새 만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여야 정치인 3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포함해 10여 곳에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도 대상에 포함됐는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2천만 원과 불가리 시계 한 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때문에 오신 거죠? 혹시 소환수사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사팀에서 나오신 거 맞나요? 경찰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장으로 있는 대한석탄공사 관사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의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교 시설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담팀은 통일교 서울본부에 더해 통일교의 본산, 성지로 불리는 이곳 경기도 가평 천정궁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영장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도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들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편파 늑장 수사라며 직무유기로 고발한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는데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로 한학자 총재 금고 속 280억 원대 돈 뭉치가 로비에 쓰인 건 아닌지 조사할 전망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닷새 만에 전격 강제 수사에 나서며 통일교 내 자금 흐름을 정조준했습니다. 한학자 총재를 뇌물공여 피의자로 입건하고 한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교단 성지인 천정궁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로비에 쓰인 것으로 지목된 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서로 교단 회계장부는 물론 한 총재의 개인 금고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7월 김건희 특검팀은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며 해당 금고에서 관봉권 묶음과 달러와 엔화 등 28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교단 예산이 아니라 한 총재가 별도로 관리하고 써온 돈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당시 돈다발 사진을 찍고 관리인도 조사했지만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압수도 하지 않았고 이렇다 할 수사 진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인사들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특검 진술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고 이 돈이 로비에 쓰인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최근 재판에선 돈을 주기는커녕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로비의 실체를 가려낼 핵심 물증으로 떠올랐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통일교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받았다고 지목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금품이 오갔다고 지목된 시점으로부터 많게는 7년 가까이 지난 데다 공소시효 만료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경찰은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낸 뒤 한 총재와 통일교 금고지기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선 현역인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연루 의혹과 관련해 단연코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은 추호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오늘 SNS에 지역구 주민들이 선거 사무실에 찾아와 책 한 권 들고 함께 사진 찍자는데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느냐고 적었습니다. 앞서한 언론은 전 의원이 통일교 측과 최소 7차례 접촉했다며 한학자 총재 자서전을 들고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발 인공지능 거품론이 되살아나면서 우리 증시도 얼어붙었습니다. 코스피는 한때 2% 넘게 급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당분간 이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2% 넘게 급락하며 4,100선이 무너졌습니다. 반도체와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한때 4,05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였지만 4,100선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1.84% 내린 4,09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500억 원, 4,700억 원 넘는 주식을 던졌고 개인은 1조 4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가까스로 떠받쳤습니다. 코스닥은 1%대 하락 출발했지만 장 막판 오름세로 돌아서 938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에서 인공지능 거품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우리 증시도 충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수익성 악화 우려와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의 투자 지연 우려에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의 수혜를 받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3% 안팎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경제지표와 마이크론 실적 발표 등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증시가 당분간 방향성을 잃고 출렁일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차익 매물이 좀 나왔던 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고 상승을 하기보다는 그날 이슈에 따라서 뚝락을 좀 보이는 변동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원달러 환율은 2.7원 내린 1,47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장중 1,470원 후반까지 올랐지만 엔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다소 진정됐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카카오 사옥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오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카카오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고객센터에 접수돼서 경찰에 신고하고 전 직원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이 수색을 벌였지만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서 오후 2시 50분부터 사옥 출입이 재개됐습니다. 광주 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의 장례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내일 국가수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이 운구차에 옮겨집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장 사망자 4명 가운데 2명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들을 불러 설계부터 사고 직전 시공까지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용접 불량이나 콘크리트 물량에 대한 지적이 전문가 사이에서 제기된 만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공사에 사용된 특허 기술이 시공에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허공법 자체가 과연 안전했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경제성이라든지 또는 작업성이라든지 시공성이나 이건 이제 확보가 됐겠지만 과연 안전한 것이냐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공을 서두르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공사가 중단된 기간만큼 준공을 내년 4월로 조정했고 도서관 개관은 민선 9기에나 가능하다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승계하면서 그대로 3개월을 저희들이 공사 기간 연장한 것입니다. 계약법상 계약을 할 때 중단된 만큼 그 연장한 것밖에 안 되겠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전문가와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세계적 관광지인 본다이 해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 포함 16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호주 경찰이 이 사건을 유대교 명절 행사를 겨냥한 테러로 규정한 가운데 총격범 2명은
부자지간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검은 옷 입은 남자 2명이 다리 위에서 총을 난사합니다. 수십 발의 총성과 구급차 소리, 비명 소리가 뒤섞이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테러의 현장이 됐습니다. 한 용감한 시민은 자동차에 몸을 숨겼다가 용의자를 뒤에서 제압하고 총을 빼앗아 피해를 줄였습니다. B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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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thing, man, bomb, bomb. I look this, me, and one moment, the man in the gun, he say me this, me, I go before the car, yes. He aimed at you. Me, moi.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후 6시 45분쯤 시드니 본다이 해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10명 넘게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 2명은 부자지간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명은 현장에서 사살됐고 다른 한 명도 체포됐는데 중태입니다. 총격 당시 해변에서는 1000명 넘게 모인 유대교 명절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호주 경찰은 이 행사를 겨냥한 테러로 규정하고 범행 동기와 배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As part of the investigation and shortly after the shooting occurred, police located a vehicle in Campbell Parade at Bondi, which we believe has several improvised explosives. 이스라엘이 반유대주의를 방치했다며 호주 정부를 탓하자 호주 총리는 이날 테러가 모든 호주인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신속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There is no place for this hate, violence and terrorism in our nation. Let me be clear. We will eradicate it. 호주는 총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서 이런 총격 테러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난해 4월엔 본다이 해변 근처 대형 쇼핑몰에서 흉기 난동 사건으로 7명이 사망하면서 호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이번 테러 사건과 관련해 한인이나 한국인 관광객 피해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호주 총격 사건 용의자와 몸싸움 끝에 총기를 빼앗은 시민 영웅은 40대 과일 가게 주인으로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라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호주 세븐뉴스는 총격범을 제압한 시민은 시드니의 과일 가게 주인 43살 아흐메드 알 아흐메드로 두 아이 아빠라고 보도했습니다. 아흐메드는 총격법 제압 과정에서 팔과 손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은 뒤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주 총격 난사 사건으로 유대교 최대 명절인 하누카 축제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축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예정이어서 최근 반유대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테러에 대비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 앞에서 유대교 명절인 하누카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행사장에 나온 참석자들은 시드니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며 이번 테러를 규탄했습니다. As joyous and as festive it will be in defiance of what has happened, that we begin with a moment of silence and reflection. 이른바 8일간의 빛의 축제로 유명한 하누카는 유대인들의 크리스마스로도 불리며 해마다 12월 중순에 열립니다. 기원전 2세기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운 걸 기념하는 축제로 8일 동안 촛불을 밝히고 음식을 나누며 즐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축제인 만큼 행사는 세계 곳곳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Y sabemos que las fuerzas del cielo van a apoyar a la Argentina y sobre todo va a apoyar a Israel en este momento. Muchísimas gracias y viva la libertad, carajo! 올해는 오는 22일까지 열릴 예정인데 행사 첫날에 테러가 발생하면서 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최근 반유대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행사장과 유대교 회당에 경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보안 수준도 한층 높였습니다. Out of an abundance of caution, the NYPD has significantly increased security around Hanukkah-related events, menorah lightings, and Jewish houses of worship across all 5 boroughs.
지난 2019년 한우카 기간에 뉴욕에서 유대교 랍비의 자택에 괴한이 침입해 5명이 다쳤고 2년 전 스페인에서는 보안 문제로 야외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중국에서 K-팝 가수들이 참여하는 콘서트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대통령실이 최근 국내 4대 대형 기획사인 하이브와 SM, JYP, YG엔터에 콘서트 개최 관련 협조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K-팝 콘서트가 성사될 경우 한한령 해제가 조만간 현실화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다음 달 중국에서 K-팝 콘서트를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기획사 쪽에 스케줄 문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터업계 관계자는 YTN에 다음 달 중국 K-팝 콘서트와 관련해 확정된 행사에 대한 섭외는 없었지만 1월 중 아티스트 스케줄 문의는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조만간 시작할 예정인데요. 우리 정부 안에서 부처 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며 결국 통일부가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한미 두 나라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하나로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회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미 간의 정례적인 정책 공조 회의 개최 방안에 대해서 수개월 전부터 실무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동회의에서는 대북 관여 방안을 포함한 대북 정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외교부의 차관급인 외교전략본부장과 주한미국 대사 대리가 수석 대표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통일부에서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미국과의 대북 정책 협의 주체는 외교부가 아니라 통일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정부 부처 안에서 이를 두고 막판까지 협의가 이어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통일부는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외교부가 한미 관계에서 소통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는 대북 관계 관련해서는 통일부도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 진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사들도 전문성이 없는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협의가 지난 2018년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과 같이 족쇄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한국이 앞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 장치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미 간 정식 협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지만 벌써 잡음이 나오면서 우려도 함께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북한에서도 특권층을 중심으로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한 평안북도 구성시 병원 준공식 사진을 보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스마트폰을 쥐고 있습니다. 제조회사가 보이지는 않지만 외관상 중국 브랜드 아너가 세계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 폰이라는 콘셉트로 출시한 매직 시리즈로 보입니다. 제주 4.3 사건을 강경 진압한 것으로 알려진 고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가보훈부에 박 대령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보훈부가 1950년 무공훈장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승인하자 4.3 단체는 박 대령이 양민학살을 지휘한 인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 일각에서도 4.3 정신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정부가 역사 정의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환영했습니다. 문대림 대변인은 박 대령은 과거 무차별 토벌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자 정부 공식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사태를 악화시킨 핵심 책임자로 기록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사까지 재단의 정권 입맛에 맞추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보훈마저 정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거라며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매우 위험한 선례라며 지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지지율과 방향성을 두고 공개 회의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보수 지지층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당을 짠물에 비유했습니다. 이어서 물처럼 염도가 적당해야 더 다양한 지역과 계층, 성별과 연령층이 찾아올 거라면서 중도층이 공감하지 않는 계엄 정당론이나 부정선거론이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은 왜 당대표를 흔들려 하냐면서 공격을 통일교나 대장동 항소 포기, 양평 공무원 사망, 관세, 부동산, 환율, 김현지 실장이 아닌 당 내로 집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이 30년 전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명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오늘 SNS에 당시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퉜고 그 과정에서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며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장해창 부원장은 오늘 SNS에 당시 폭행 사건을 다룬 기사와 함께 술 마시고 경찰도 때린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정 구청장은 27살이던 1995년 민자당 박범진 의원의 비서관 이모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이 씨를 폭행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경기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초등학교 2층 과학실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학생과 교직원 등 300여 명이 대피했고 교직원 3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어 이 가운데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난 과학실은 화재 당시 수업이나 실험이 진행되지 않아 교실 안에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과학실 책상 밑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아시아나 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비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는 아찔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요 항공사들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는 법 개정안도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제주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이륙 직전 갑자기 일어나 비상구를 열었습니다. 최소 공포증 때문에 답답해 문을 열었다는데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하게 되면서 승객 수백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 2023년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항공기 비상문을 열려는 아찔한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인천에서 시드니로 가는 대한항공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 이륙 직후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했고 바로 전달에도 시안으로 가는 항공편에서 승객이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며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대한항공 항공기에서만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가 14건. 이는 명백한 범법 행위로 대한항공은 추후 형사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고 문제를 일으킨 승객에겐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예정입니다.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처벌 소위를 높이는 법 개정 논의도 활발합니다. 최대 1억 원의 벌금형을 도입하고 승무원이 불법 행위를 제압해 피해가 발생해도 승무원의 형사 책임을 감경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9월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지만 실형 선고가 거의 없는 가운데 금전적 책임을 확실히 지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교통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다른 항공사들도 강력 대응에 동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과의 650억 달러 한도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했는데요.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80일간의 수사 일정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정적 제거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준비 시기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로 특정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최종 결과를 내란 특검이 발표를 했는데 지금 238명 규모로 180일간 운영된 특검의 수사가 이제 마무리된 거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역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장 기간이었고 최대 인력이 투입됐던 특검인 만큼 많은 성과도 있었고 많은 논란도 있었던 수사 결과가 보고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특검의 어떤 장점으로 그 말씀을 드리기에는 전방위적인 수사를 신속하게 개시함으로 인해서 집중적인 수사 결과 비상계엄 전후의 행적을 낱낱하게 파헤쳤다라는 점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일부 인원들과 일부 신병 확보에는 실패함으로 인해서 미진한 수사의 결과는 남았다는 것은 또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의 광범위한 수사 결과 어떻게 보면 27명이라는 어떤 기소의 어떤 성과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공수처와 관련한 수사권 관할권 논란을 불식시키고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구속도 실제 성과로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제외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책임도 물음으로 인해서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의 의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울러서 관련한 부분들, 주요 관계자들이 처음에는 입을 닫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특검 수사 과정 중에 상대한 부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실체 진실과 가까운 진술들을 확보한 것은 특검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발표에서 눈에 띈 점은 계엄을 선포한 동기 그리고 계엄을 준비한 그 시점이거든요. 어떻게 좀 정확히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최초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또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과를 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으면서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것은 반국가 세력을 이제 그 척결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방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국가적인 위기 상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특검의 오늘 발표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모두 군을 통해서 장악을 하면서 실제로 권력을 독점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런 독점의 목적도 나랑 반대되는 적대시되는 세력에 대한 제거 목적이 굉장히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독재가 이 비상계엄의 명분이었다. 이 북한과의 도발 상황도 이런 비상계엄의 어떤 명분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비상계엄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즉흥적이고 우발적이거나 또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어떤 계몽 성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 2년 전부터 치밀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준비 기간과 상당한 준비 작업을 거쳐서 실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비상계엄을 준비해온 정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검에서는 노상원 수첩이 스모킹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비상계엄의 주요 역할 수행자는 김용현 전 장관과 그 장관과 서로 모의를 오랫동안 했던 노상원의 그 여러 가지 행적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행적들이 일부가 수첩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양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불필요한 내용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일단은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겠다라는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국회나 정치개혁을 하고 헌법을 개정할 뿐만 아니라 선거구를 조정하고 선거권을 박탈하겠다라는 내용도 기재가 되어 있고, 이 최상무 지시 문건에는 또 국가비상입법기구라든가 또 영의형 메모의 정치인 체포 명단과 체포주 운영이라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로서의 수첩, 메모, 이런 보고서, 쪽지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구두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실제 실행 의사가 없었다거나 정치인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관련된 문건들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과 헌법재판소 판단에는 이 모든 조치들이 위헌적이다. 그리고 이 목적은 어떤 국가의 수호라든가 체제를 수호하기 목적보다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서 권력을 독점하려는 의도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있습니다. 예, 또 내란 특검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하게 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했죠? 네, 이것은 비상기업 목적으로 관저를 이전했다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했었고 또 다른 대통령들도 선거 공약으로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군이 가까이 있으면서 군과 접촉이 늘어나면서 특히 군 인사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됨으로 인해서 군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화된 요소가 됐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군 지휘부와 대통령이 근저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호처장도 근저리에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모의를 하기에 적정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견제를 하거나 주변 측근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이걸 방지하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관심이 김건희 씨가 이 비상계엄에 관여를 했을까 아니면 정말 몰랐을까가 아니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김건희 씨가 관여를 안 했다고 결론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다수 개입을 하고 또 윤 전 대통령과 사소한 부분까지도 논의하고 서로 의견을 모의하거나 했던 정황들을 알았던 국민으로서는 중대 사건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전혀 모의하거나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특검의 설명은 이렇게 모의하거나 서로 공모를 하거나 어떤 역할을 가담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을 설명을 해서 실제로 진실이 김건희 여사 모르게 윤 전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특검 설명대로 인지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지만 또 반면에는 특수한 관계인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둘만 있는 사적인 내밀한 공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또 정황과 증거를 찾지 못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라는 점을 양면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특검에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근거 중에 비상계엄 선포 후에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너 때문에 망쳤다,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경로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전에 모의됐거나 사전에 논의를 했다라면 이렇게 화를 내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이렇게 화를 낸 것을 비추어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를 배제한 채 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내란 특검이 기소한 27명 명단 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지규현 부장판사는 없습니다. 무혐의를 결정한 배경은 뭡니까? 네, 무혐의가 확실시 예상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발이 접수돼서 수사가 개시되긴 했지만 이 고발의 기본적인 어떤 혐의의 단서는 일단 대법원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간부회의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한 걸로 봐서는 혹시 대법원에서 이런 비상계엄이 선포될 걸 사전에 인지하고 공모한 게 아니냐라고 했으나 행적을 살펴보니 모의했다는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에 대한 전혀 정황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지규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모종의 어떤 모의라든가 누군가의 지시나 이렇게 구속 상황에 대해서 풀어주기 위한 불순한 목적이 있었는 거 아닌가에 대한 고발 사건이 접수됐지만 이와 관련한 정황도 없고 추측과 어떤 말하자면 어떤 모종의 결탁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적 의견만으로 수사를 개시했던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혐의로 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건이고 관련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특검에서는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은 사건을 249건을 접수해서 215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34건은 이제 경찰 국수본에 넘기기로 결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워낙에 최장기간 수사를 하기도 했지만 워낙에 관련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제명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종결하지 못했고 남은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 특수본에 국수본에 넘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이 특검은 공소유지 체제로 인력을 재개편하고 나머지 수사가 미진하거나 새로 개시될 사건들은 경찰에게 넘김으로 인해서 사건 인계와 또 인력 인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다음 달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가 이제 시험대 첫 번째로 해석이 되던데
예상 선고 형량은 얼마나 됩니까? 일단 내란죄는 유죄 가능성이 많지만 일단은 내란죄의 공범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조의 구체적인 역할을 했는지 부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여전히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유죄로 판단된다라고 한다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행위의 불법성이 짙어서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국무총리로서의 국정의 제2인자로서 이런 비상계엄을 방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란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명감,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책임의 무거움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5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한 10년형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1심 선고이기 때문에 2심, 3심 가서 또 일부 사정 변경, 예를 들면 일부 사실을 더 자백하거나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감형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다소 1심에서는 중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에 첫 선고가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 롯데리아 버거회동과 점집 운영한 남자 보살 또 노상원 수첩으로 잘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인데 지금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네, 이 사건은 내란과는 실질적인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수사단을 만들려고 했다던가 군인 부하들에게 어떤 일정한 금품을 받고 2천만 원 상당을 받고 인사청탁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기소가 되는 사건인데요. 비교적 그 징역 2년의 실형이라는 것은 중한형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개인정보법을 단순히 위반했다는 초범 같은 경우는 벌금형도 많이 나오지만 이 사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불법적으로 알아보려고 했던 시도 자체는 내란죄랑 연결되는 불순하고 불법적이고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한 유출과 그 누설이기 때문에 이 점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실형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다음 주제 살펴보죠. 오늘 경찰이 통일교 의혹 수사에 관련해서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지금 수사 속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네, 늦었지만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하고 반드시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워낙에 시간이 흐른 사건이고 7년 전, 8년 전, 적어도 4, 5년 전 사건이다 보니까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관건인 상황에서 이미 유실되거나 폐기됐을 수 있는 자료들을 지금 통일교로부터도 찾아야 되고 의원 사무실이나 의원 주거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소한 단서라도 찾는 게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특히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하나하나 또는 버려진 문건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야 정치인 3명을 천정궁으로 불러서 현금 3, 4천만 원을 박스에 넣어줬다. 뭐 까르띠에니, 불가리니, 명품 시계 브랜드까지 나왔었는데 진술을 번복했죠. 그렇습니다.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이유도 충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본인이 2차 피의자로서 소환 조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통일교 총재도 이와 관련한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돼서 또 처벌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각각 2년 구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기소되면 형량이 더 늘어나거나 합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도 피의자로서 조사받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말한 진술을 흐트러뜨리고 회피하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만큼 이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법원에서 받으려면 그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언과 추가 물증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윤 전 본부장이 말한 최초의 진술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는가 아니면 허위나 과장된 진술이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수사팀의 역할 같습니다. 예, 지금 정치권에서는 통일교 관련 특검 관련해서 갑론을박인데 도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 부분 지금 여야 거대 정당에서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 특검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각 정당이 어떠한 여파를 가질지 모른다는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특검 기간과 맞물려서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되는 양 정당에서는 통일교와 관련한 특검을 하다가 주요 인물들이 거론되고 그 수사가 당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의 오명을 씌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특검이 발효돼서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기보다는 현재 경찰이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건강 트렌드로 뜬 저속 노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야구장에서 가장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선수 누굴까요? 네, SSG의 노경은 선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성장을 멈추지 않는 노력이 비결이었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프로야구 선수의 99%가 은퇴할 나이인 40대. 노경은의 인생은 활짝 폈습니다. 방출된 다음 어렵게 들어온 팀에서 3년 연속 30홀드, 2년 연속 홀드왕의 페어플레이상을 받았고 내년 WBC 대표팀 훈련 명단에도 뽑혔습니다. 평생 받을 상을 최근 2년 동안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날도 오는구나라고. 세이브 기록은 세월을 거스릅니다. 평균 자책점과 1인당 출루 허용률은 데뷔 후 최저를 찍었습니다. 올해 노경은보다 출루를 적게 허용한 투수는 메이저리그로 간 폰세와 와이스, 앤더슨을 포함해 로그와 조병현 5명뿐입니다. 반면에 평균 구속은 144km에서 146km로 빨라졌는데 꾸준함만으론 설명이 부족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맨 밑에까지 했는데 이게 아예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해도 이 무게가 이 무게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무게가 그러고 나서 이제 평균 구속이 좀 올라갔어요. 비시즌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장에 나와 20살 어린 후배들과 경쟁하며 자신이 정한 루틴에 따라 성실하게 시간을 채워나가고 있는 노경은. 저속 노화의 비결은 단순하지만 명확했습니다. 진짜 자기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루틴으로 계속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좀 갈린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자기가 목표를 세워놨던 그 목표를 계속 빠짐없이 쉴 땐 쉬고 운동할 땐 운동하고 그 루틴을 계속 꾸준히만 이어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의 내야수 정훈 선수가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6년 현대에 입단한 정훈은 2009년 롯데의 신고 선수로 입단해서 1,476경기에 출전해서 타율 2할 7푼 1리에 1,143개의 안타, 80홈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정훈은 SNS에 16년 동안 한결같이 응원해준 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3도, 대전 1도 등으로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8도, 부산 14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하늘빛은 종일 흐리겠는데요. 내일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충청에도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또 서울과 경기 남부는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는데요. 저녁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그 밖의 중서부 지역도 차츰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은 심한 추위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비상계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27명을 재판에 넘기며 180일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온 조은석 특검은 역사적 단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지난 6월 18일 출범한 내란 특검이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38명 메머드급으로 구성된 내란 특검은 접수된 249건 가운데 모두 215건, 약 85%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특검은 군에서 기소한 3명을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7명을 기소하며 계엄의 목적을 규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은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아 조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임명 이후 한 차례도 모습을 비치지 않았던 조은석 특별검사는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올랐습니다. 직접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나선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호칭을 생략했고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하였고 특검은 계엄에 얽힌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자평했습니다.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1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31명이 조사에 참여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계엄을 인지한 경위를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를 예로 들며 역사적 단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는 위증죄에 대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넘어서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본 겁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난해 총선 이후 국회에 잇따른 탄핵과 독단적 입법, 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하지만 특검 판단은 달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왔다고 봤습니다. 권력 독점을 목적으로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다가 2023년 10월 이후 본격적인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는 게 특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충리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당시 집권당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인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총살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하며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인식이 이듬해 군 인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된 거로 봤습니다.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과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해 반대 세력을 없애고 권력을 독점하려 시도했던 겁니다. 특검은 특히 계엄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 자금 차단과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한 점을 장기 집권에 대한 포석으로 풀이했습니다. 계엄 설계 비선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수첩에도 헌법 개정, 선거구 조정 등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여전히 자신의 재판에서 부정선거를 거론하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가운데 이제 판단은 법원에 달렸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씨의 비상계엄 선포 관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김건희 씨의 계엄 당일 행적뿐 아니라 주변인 진술을 봐도 계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김 씨가 윤 전 대통령과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김 씨가 윤 전 대통령 때문에 망쳤다며 계엄 선포에 분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규현 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들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사법부가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 이후 심야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부로 사법권을 넘기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습니다.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조 대법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려고 간부 회의를 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46분쯤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른
사법부의 향후 대응이 발표될 거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0시 40분쯤, 천 처장은 0시 50분쯤 대법원 청사에 도착해 이들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긴 했지만 실무자 차원에서 거부한 걸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검은 사법부가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고발당했는데 특검은 지 부장판사가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해 의도적으로 구속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포렌식 수사 인력이 출동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여전히 밝힐 의혹이 산더미라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외환죄는 물론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의 실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진짜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위헌 논란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서 책임 있게 설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은석 특검을 향해 증거 없는 내란몰이로 끝났다며 역사는 야당 탄압 표적 특검으로 기록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성우 수석 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내용은 수사의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가까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청구한 구속영장의 33%만 발부됐다는 점이 조은석 특검의 신뢰도와 완성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12.3 계엄에 직접 동원된 군은 내란 특검 수사가 끝나자마자 자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령관들 외에 기소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애초 국방부는 12.3 계엄 1년을 앞두고 안규백 장관 취임 이후 진행해온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계엄 가담자를 가려내기 위한 헌법 존중 TF가 가동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자의 엄정한 징계를 지시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군 검찰과 군사경찰을 중심으로 내란 특검이 재판에 넘기지 않은 군인들을 추가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띄운 겁니다. 국방특별수사본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수사를 개시합니다. 군 검사와 수사관, 군사경찰 수사관 등 40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국방부는 군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특검보다 엄중한 잣대로 당시 군인들의 행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체 감사와 특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에 연루된 부대부터 계엄 당시 명령에 따라 움직인 국방부, 합참, 육군, 방첩 장교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특히 선관위 직원 체포 모의에 가담한 정보사령부와 윤석열 정부 시절 국군 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 의혹도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라를 실은 풍선을 대북 심리전단에서 북쪽으로 보냈다. 그건 전혀 모르던 일이잖아요. 국방부는 최근 계엄 가담자 징계 여부를 심의할 헌법 존중 TF에도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27명 규모 조사 분석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로써 국방부 내 계엄 조사 수사 인력만 119명에 달하게 됐는데 당분간 대대적인 내부 사정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김건희 씨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씨가 거짓 진술을 시켰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가방 교환을 시킬 때는 엄마가 준 거라고 했지만 정작 조사 때는 전성배 씨 심부름이었다 말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김건희 씨 재판에서 김 씨가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고 밝힌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재판에서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전 씨가 통일교로부터 건네받아 전달한 샤넬 가방을 직접 교환한 인물인데 김 씨가 지난 2022년 가방 교환 심부름을 시킬 당시엔 가방을 엄마가 준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씨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는 건진 법사 심부름이라고 해달라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요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정작 검찰 조사에 가서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 받거나 교환한 적이 없다는 다른 진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엔 김건희 씨도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유서에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과거 경험한 바에 대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적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 증인 채택을 유지하고 과태료 300만 원을 발부하는 동시에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는 23일 재판에서 김 씨 증인 신문까지 진행한 뒤 회후 변론과 구형 등을 진행해 변론을 종결할 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초기 기소 사건들이 1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특검은 오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한 뒤 여러 뇌물공여 사건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오는 2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 대표와 협의를 거쳐 오는 21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경북 포항시장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 녹음이 있다며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분과 관련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경기 가평군에 있는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로 입건된 전재수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건희 특검 사무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통일교 의혹으로 강제 수사를 받게 된 민주당 3선 현역 전재수 전 장관은 거듭 불법적 금품 수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학자 총재 자서전을 들고 찍은 사진에도 발끈하며 해명에 나섰는데요. 역시 압수수색을 당한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반박 회견을 열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2020년 3월쯤 촬영된 사진입니다. 민주당 파란색 선거운동복을 입은 전재수 의원의 손에 들린 책, 통일교 한학자 총재 자서전입니다. 전 의원은 이런 식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통일교 측과 최소 7차례 접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지역구 주민들이 선거 사무실에 찾아와 응원한다며 책 한 권 들고 사진을 찍자는데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느냐며 단연코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일교 행사 참석 날짜로 특정된 2018년 5월엔 지역구 성당에서 미사를 받고 그해 9월엔 고향 의령에서 벌초했다며 당일 SNS 게시물로 알리바이를 댔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경찰은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해 4시간 가까이 PC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혹시 소환 조사 계획 갖고 계신가요?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기습 발표한 지난 11일 귀국 당일 이용구 전 법무차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방어전에 돌입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던 이 전 차관은 최근 사면돼 업무에 복귀했고 전 의원의 압수수색 현장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강제 수사를 받게 된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반박 회견을 열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선물도 밥도 한 그릇, 음료수도 한 잔 먹은 적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통일교 의혹 초반부터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사진 한 장, 언론 보도 한 줄에도 여론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조차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통일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국민의힘과 단일안으로 낼 수 있게 최대한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내일 귀국하면 바로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별건이나 확장적 수사를 위해 120명씩 동원된 3대 특검과 달리 과거 드루킹 특검처럼 15명 정도면 충분히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에 대한 입장을 두고 국민의힘 내홍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식 석상에서 지도부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지지율 정체를 꼬집으며 변화를 촉구하는 발언에 지도부 흔들기라는 반박이 이어지며 당내 균열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국회 앞 천막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 내란 전담 재판부 등 여권의 쟁점 법안 강행에 맞서 대여투쟁 단일 대오를 강조한 건데 파열음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이 여론조사 지지율 정체를 거론하며 외연 확장으로의 노선 변경을 대표 면전에서 공개에 요구한 겁니다. 당원 투표 반영률을 높이는 지방선거 공천룰 변경 논의도 겨냥했습니다. 지도부가 출범한 8월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더 뼈아픕니다. 중도층이 공감하지 않는 계엄 정당론이나 부정선거론, 과연 도움이 될까요? 이에 김민수 최고위원 예정에 없던 추가 발언을 자청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면접형 조사로 응답을 꺼리는 샤이보터가 발생한다며 보수층 지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문제와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여권발 악재를 두고 왜 당내를 공격하느냐고도 맞섰습니다. 면접자 설문 방식을 들고 우리 손으로 뽑은 당대표를 흔들려고 합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에 공격을 집중하지 않고 당내를... 당직 인선에서도 계엄의 강을 둘러싼 내홍 긴장감이 감도는 모양새입니다. 친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장 신임 부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문제 엄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대표적 한동훈 저격수로도 꼽혀왔습니다. 당직자로서 지도부와 당원 뜻을 지키는 일에 물불 가리지 않겠다는 장 부원장 출사표에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윤 어게인이 만세를 부를 것 같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물론 아직은 지도부 거치 압박보단 현 체제에서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는 기류가 더 우세합니다. 당내 접촉면을 넓히며 돌파구를 모색하는 장 대표가 얼마나 빨리 또 어느 정도나 요구에 호응하는 메시지를 낼지가 주요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규칙과 관련한 당원 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경선 방식 등을 담은 당원 개정안을 투표에 붙여 제적 597표 가운데 찬성 443표, 반대 85표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초 비례대표 후보 경선 때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 당국은 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된 무공훈장 서훈을 철회하는 것부터 들여다보기로 했는데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봉기한 이후 벌어진 무장대와 토벌대 간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제주도민들의 희생. 1954년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인 최대 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제주 구연대장으로 강경 진압을 지휘한 고 박진경 대령이 최근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추서된 을지 무공훈장을 근거로 지난 10월 박 대령의 유족들이 낸 유공자 인정 신청서를 서울지방보훈청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4.3 관련 단체 등에선 양민 학살의 책임자가 유공자가 됐다며 반발했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에 국방부는 유공자 등록 근거가 된 무공훈장 서훈부터 철회하는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이 대통령의 취소 지시를 두고 정치권의 입장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 정부가 역사 정의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환영한 반면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 지정은
제주 4.3이 아픈 역사를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에 깊은 상처를 남긴 조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사적 판단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뒤집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남노르당 지령을 받은 군인에게 암살당한 전몰 군경으로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을지 무공 훈장을 추서받고 국가 유공자로 등록된 인물입니다.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상반된 평가만큼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둘러싼 진보, 보수 진영 간 이념 갈등도 재점화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최근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고립주의 외교 정책을 펼치며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에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외교 정책의 근간으로 하는 만큼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요구에 관한 결론을 보류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수출 거래에 연관됐다며 제재 대상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북한제재위원회에서 자산 동결 등 추가 제재를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하며 보류 의견이 전달된 겁니다. 요즘 미국이 외교적으로 힘들어진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2일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UNRWA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침투하지 않았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견해가 유엔 총회에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UNRWA가 하마스의 하위 조직이라고 주장했지만 유엔 총회에서 해당 결의는 찬성 139표, 반대 12표, 기권 19표로 채택됐습니다. The General Assembly continues its decades-long pattern of unfairly targeting Israel. The United States rejects the politicized conclusions in this non-binding advisory opinion. 2028년 한국의 유엔 해양총회 개최에도 기후위기 논의를 이유로 미국은 반대표를 던졌는데 찬동한 국가는 아르헨티나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도 러시아 이외에 동의를 받지는 못한 상황.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정치가 잘 풀리지 않자 다자주의를 배척하는 1920년대식 고립주의 노선을 강화했다고 짚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외교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적인 영향력 변화로 인한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후속 협의를 위해 내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고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논의할 양국 간 실무협의체 구성 문제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에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대북정책 공조 방안 등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일본 자위대 최고 사령관을 맡았던 이와사키 시게루 전 통합망료장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사키 전 통합망료장이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 세력과 공공연히 결탁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효력은 오늘 즉시 발효되는데 이와사키 전 망료장의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입국이 불허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또 범죄인 인도 조약 등을 통해서 스캠 등 동남아시아 초국가 범죄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복을 입은 김혜경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시 순릿 라오스 국가주석 내외를 맞이합니다. 라오스 주석의 공식 방한은 지난 2013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두 정상은 제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히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기도 합니다. คู่ร่วมมือหอบด่านขึ้นคู่ร่วมมือลาวเกาหลีลาวเป็นคู่ร่วมมือหอบด่านเรียกว่า comprehensive partnership. 양국 정부는 또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노린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10월 캄보디아 사태로 인한 대대적 단속 이후 현지 범죄 조직이 주변국으로 흩어지는 이른바 풍선 효과에 따른 대응입니다.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한 라오스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라오스 측은 한국의 무상 원조 사업이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독실한 불교 신자인 통룬 주석을 위해 백제 금동 대향로 모형을 선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 정상 외교를 통해 한 아세안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카카오 판교 사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때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기 화성에서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30여 명이 대피했고 파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화재로 300여 명이 몸을 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수빈 기자입니다.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가 건물 주위와 내부를 순찰합니다. 경찰견도 수색에 합세했습니다. 오전 11시쯤 경기 성남시 백현동에 있는 카카오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 소방이 수색에 나선 겁니다. 카카오는 전 직원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재택근무로 전환했는데 수색 결과 폭발물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카오는 신고 접수 5시간 만인 오후 2시 50분쯤부터 사옥 출입을 재개했습니다. 짙은 회색 연기가 뿜어져 나와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화성시 방교동에 있는 공장 신축 현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불로 노동자 30명이 대피했고 3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4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은 공사 중 우레탄 폼에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실 안쪽에 뿌연 연기가 가득하고 복도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초등학교 2층 과학실에서 불이 난 건 낮 12시 10분쯤. 이 불로 학생과 교직원 등 모두 300여 명이 대피했고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이 난 당시 과학실에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큰 인명피해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없었던 거고 지나가던 관계자가 상황 목격하고 신고했다고. 2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은 과학실 책상 밑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지난달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노동자 3명 가운데 1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가스 중독 사고로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던 용역업체 소속 50대 직원이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배관 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25일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당시 함께 중태에 빠졌던 협력업체 직원과 포스코 직원 등 2명은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이어가는 경찰이 필요한 자료의 60% 이상을 확보했다면서 조만간 압수수색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면 압수수색이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쿠팡의 방대한 원본 데이터를 선별 압수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 12일 기준 압수수색 목표치의 60%가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중국 경쟁업체에 국내 디스플레이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업체 사장 출신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서 A씨를 도와 빼돌린 기술을 토대로 회사를 설립한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의 영업 비밀을 탈취하는 범죄는
해당 기업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1명의 사상자를 낸 미국 브라운대 학교 총격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마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붙잡았던 20대 용의자를 석방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이 20대 이름까지 공개된 상황이어서 이 또한 논란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브라운대 학생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He came in, pointed the gun, and then he screamed something. I don't know what he said. Then he just started shooting right after that. So from that moment to the first gunshot, it was probably around 5 to 7 seconds. 2019년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총격 사건 생존자이기도 한 미아는 두 번째로 겪은 이번 사건이 더 공포스러웠다고 말합니다. When I was shot at my school, they knew exactly where the shooter was within the hour. I didn't have to deal with this fear for hours on end of where this person is, could they be doing it again? 경찰 수사는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며 체포했던 20대 용의자를 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over the last 24 hours, leading into just very recently, that evidence now points in a different direction. So what that means is that this person of interest needs to be and should be released. 결국 수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인데 구금됐던 20대는 이미 이름까지 공개된 상황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명문대학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며 희생자의 가족에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Just pay my respects to the people. Unfortunately, 2 are no longer with us. Brown University, 9 injured, and 2 are looking down on us right now from heaven.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는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총기 난사로 학생들이 희생되면서 총기 규제 논란도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고 대학별 고사도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수능에서부터 이른바 4세 고시까지 크고 작은 교육 현안이 있었는데요. 교육부는 어떤 대책과 대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최규진 교육부 장관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네. 그 자리에서 올해 수능 난이도 논란이 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교육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적정 난이도 출제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는데 그랬지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았고 특히 영어 영역에서 절대평가인데도 난이도가 높아서 그 학생들에게 혼란 또는 부담을 많이 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능 출제부터 그 문제 하나하나의 검증까지 그 검토 과정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이달 안에 결과를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이 질문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은 입시 경쟁이 심화되니까 그게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장관께서 수능 평가 방식의 전환 같은 대안을 언급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뭐 국민적으로 다들 합의는 하실 것 같은데 AI 시대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AI가 아주 짧은 시간에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오지선다로 출제해서 그것으로 점수를 매겨서 학생들이 줄을 세운다는 것은 이게 타당한가? 이건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러나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학 입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
대학 입시에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 그렇고 전문가들의 관심도 높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야말로 사회적인 이 합의와 수기 과정이 전제되어야 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절차를 그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제대로 밟을 수 있게 하고 그때 교육부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감이 2033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장관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대입제도 개편을 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서울시 교육감께서도 그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와 거의 같은 생각을 얘기하신 거고 다만 몇 년부터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실제로 그 국가교육위원회가 원래 그걸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국민적으로 최대한 그 수기 과정과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올 한해 교육계에서 뜨거웠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고교 학점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시행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네. 일각에서는 여전히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사실 그 2019년도에부터 이 정책이 입안이 되었고 6년간의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 시행을 했는데 한 학기를 하고 나서 제가 취임했을 때 보니까 이거에 대한 막상 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셔서 제가 9월에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시급하게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그때 당장 어려워했던 많은 문제들은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답을 좀 드렸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몇 가지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고교 학점제라는 제도의 이상적인 것과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내신 평가 방식은 이게 사실 맞지 않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과목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각자가 자기 교육과정을 짜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상대평가한다는 것은 사실 취지에 좀 맞지 않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에 적합한 대입제도가 같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정말 그 대입의 모든 것이 그 엮여 있다시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꼭 들어야 될 내가 진로에 꼭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고교 학점제의 아주 근본적인 취지인데 막상 대입에서 그걸 받쳐주지 못하면 내가 꼭 들어야 될 과목보다는 대입에서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있지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뭐 대도시와 지역의 차이 등등이 있고 현장 선생님들의 또 다과목 지도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쨌든 과감하게 저희들이 대안을 세우고 이번에 고등학교 교사 수도 획기적으로 늘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고교 학점제가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인재로 길러내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니만큼 최대한 이건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국가교육원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아주 세밀한 추가 지원 대책부터 시작해서 아까 우리가 잠깐 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세밀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지난해 29조 2천억 원,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4세 고시가 외신에도 보도되고 또 4세 고시 금지법도 추진되고 있는데 교육부의 사교육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네, 어쨌든 사교육 대책 우선 지금 말씀하신 그 4세 고시 특히 우리 영유아 아이들의 건강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할 때 이게 과연 맞는가 특히 그 육체적인 건강도 그렇지만 어쩌면 아동에 대한 정신 학대일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4세 고시 금지법이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그 논의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우리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그 시험 평가는 유아들에게만큼은 하지 않도록 하자, 뭐 이런 취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질 높은 그 놀이 중심의 혹은 그 생태 중심의 관계 중심의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이 사교육 문제는 누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문제를 그래도 내 아이만큼 뭘 시키고 싶다고 하는 분들을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모든 아이들을 우리 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아이들의 처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평년 기온을 다소 웃돌면서 크게 춥지 않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3도, 대전 1도, 부산도 3도 등 오늘보다 1에서 6도가량 높아 아침 추위가 덜하겠고요. 한낮 기온도 서울이 8도, 광주가 13도, 대구는 11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전국의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강원 영서에는 5mm 미만의 비나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에도 1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또 서울과 경기 남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저녁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그 밖의 중서부 지방도 농도가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모레는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이번 한 주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네, 난방기 사용이 늘고 대기 순환이 느린 겨울철에는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실내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샤워 및 양치질은 물론 입었던 옷도 깨끗하게 털어줘야 합니다. 실내 환기 역시 중요한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대를 선택해서 3에서 5분가량 짧게 환기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윤수빈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